정치온을 시작합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의 새 이름 후보가 이렇게 5개로 이제 추계하게 됐습니다. 압축이 됐는데 혹시 이 가운데 좀 마음에 드는 게 이름이 있으세요? 글쎄요. 저희 자리 얘기하면 또 혹시 뭐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안 될 것 같고, 응모하신 분들이나 또 중간 심사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두고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썩 뭐 의미 있어 보이는 이름이나 제가 투표하고 싶은 이름은 없는데요. 이게 이제 좀 선정되어서 쓰이다 보면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의미가 이제 부여돼야 그게 되겠죠. 뭐 청와대나 화이트하우스 그것도 보면 사실은 뭐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 푸른 기와집 그렇죠. 또는 뭐 하얀 집 이런 의미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오랫동안 집무하고 대통령실이라는 의미가 부여되니까 그게 뭐 청와대나 화이트하우스가 의미가 있는 거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고요. 이제 국민들께서 좀 보시기에 뭐 어떤 것이 썩 더 의미 있어 보이는지 뭐 그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어떤 걸로 결정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 집, 국민청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당 이름이랑 조금 겹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무실이 특정 정파나 당의 이름이 연상된다면 그것 자체에 대한 약간의 시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름이 정해진 게 우리가 이제 3번째 이름을 맞이하는데 해방 후에 경무대를 붙였는데 이 경무대는 당시 거기에 경무대가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요. 또 그래서 무술 이런 것들을 창간하는 곳이었고요. 이게 이제 4.19가 난 이후에 윤보선 대통령이 새로 이제 대통령실 이름을 청와대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이름을 짓는 모임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게 이제 세 자리인데 좀 이름들이 대체 좀 길기도 하고요. 이태원로 22는 이제 영국 수상에 간 다우닝가 뭐 11번지인가요?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어떤 연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쓰면 자연스럽겠지만 정하기 전까지는 어렵다라는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좀 가능하면 지금까지 써왔듯이 뭐 세자 정도였으면 좋겠지만 이제 채소가 네자라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정파적 느낌이 없는 좀 가치 중립적인 이름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숙해지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게 저희가 뭐 당청 관계, 당정청 뭐 이런 것도 변화가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오늘 나온 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네, 지금 한국갤럽에서 나왔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또다시 이제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꾸준한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50%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부터 해서 대통령까지 과정이 유일하게 시간차 허니문 효과가 나는 대통령입니다. 이게 청와대 이전 문제 때문에 어쨌든 그 급작스러운 그런 결정 때문에 국민들 다수가 의아했거든요.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냐, 좀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40%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런 가감한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긍정으로 바뀐다든가 뭐 또 출퇴근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소통을 하는 느낌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말을 이렇게 일반인과 같이 뭐 보내다 보니까 좀 서민 행보처럼 이런 약간의 그 부정적 평가가 약간 긍정으로 바뀌는 요소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런 취임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회복돼야 될 70% 후반, 80% 초반의 지지율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태 다른 대통령과 다르게 이제 낮았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노동일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처음에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낮은 지지율로 출발하는 게 뭐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뭐 일주일에 1%씩만 올려도 자꾸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높은 기대를 가졌다 실망하는 것보다는 뭐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뭐 역시 좀 그런 괜찮네라는 정도만 해도 사실은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저는 첫 번째가 아침마다 기자들 만나서 그래도 얼굴을 볼 수 있고 한마디씩이라도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과거와는 너무나 달라진 것이고 그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선거 국면에서 특히 이제 3가지 지표가 가장 중요한데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후보 지지율 이게 있는데 그런 게 3자가
긍정적으로 어우러져서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 좋은 결과가 났다고 보고요. 뭐 선거 끝나고 나서는 당장은 무슨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거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국정 수행에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그런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어떤 국정 수행 운영의 지표가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뭐 그런 것은 저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당 지지율이 양쪽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좀 이번 조사에서 조금 눈에 들어왔던 게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당선된 광역단체장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큰 인물, 기대가 큰 인물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김동연 경기지사가 꼽혔습니다. 이거는 20%로 지금 1위를 동률을 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 이거는 어떤 기대감을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뭐 강력한 대권 주자 이렇게 좀 읽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뭐 주제가 또 지방선거인데다가 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4선 강력단체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기대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동연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 그냥 마지막 히어로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든 언론의 집중을 받았고 또 그것이 그냥 여야의 어떤 당선자 수가 비슷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4석으로 굳어질 게 5석으로 올라가는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이 됐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거의 유일하게 강력단체장으로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그런 이제 그 스타 탄생 같은 이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야에 있어서 지금 시기 앞으로 뭐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뭐 총선이라든지 대선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당분간 이 두 분이 집중적으로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기숙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 워낙 오랜 기대주였지 않습니까? 네. 오랜 기대주였는데 한 10년간 2011년에 그 시장직을 버릴 때부터 한 10년간을 완전히 정말 노심초사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번에 지난해 보궐선거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옛날 기대주로 다시 부활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그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고 어쨌든 기대주로서 부활했다 이건데 김동연 지사는 굉장한 좀 스포트를 받을 수 있는 분이죠. 좀 얘기하셨지만 만약에 떨어졌으면 뭐 정말 존재감이 없을 텐데 막판에 그것도 정말 0.15% 포인트차를 이김으로써 네. 더 극적인 그런 어떤 데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의 원래 민주당 색깔이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 관료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잘 어울리진 않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나 정통 민주당과 거리를 둠으로써 저는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점을 저는 민주당에서 잘 눈여겨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전혀 이질적인 분을 용입함으로써 지금 대선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과거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쭉 생각해 보면 결국 친이 친박 싸움하다가 뭐 말 표현이 어떻습니다만 둘 다 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전혀 계파도 없고 무색무취한 정치인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영입해서 이긴 걸 생각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민주당은 앞으로도 한참 동안 또 뭐 친문 친미영하면서 뭐 이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면서 상당히 또 갈등을 겪을 겁니다. 그럴 때 저는 김동연 이 지사를 민주당에서 주목해보고 그런 계파 싸움에 휩쓸리지 않게 하면서 잘 보호하면 다음 대선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인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언론들에서는 이제 그 이재명 지금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과 그 김동연 당선인의 어떤 그 관계, 역학 관계라고 할까요? 당내 이런 거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사실은 지금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민주당에서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형 비대위 뭐 꾸리고 이런저런 좀 대안들을 좀 의견을 모은 것 같은데 내용 보시고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다라고 보십니까? 오늘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네네. 그래도 당무위원회와 은 종회 시기에 연석 회의를 해서 4시간 동안 상당히 진지한 토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8월 달에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이것을 땡기거나 늦추는 것 이것이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또 다른 논쟁이 될 수 있다 해서 그대로 하는 걸로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미 이제 핵심위원장 지금 당대표 권한 네. 대행을 하고 있는 이 원내 총무를 맡고 있는 분도 좀
한번 그 재심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핵심위원장, 그러니까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문제도 이게 이제 전당대회를 8월 달에 치른다면 혁신형 비대위로 해서 오랫동안 뭐 국민의힘 같은 데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오래 기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토론을 해가면서 조금씩 내부 조율이 됐고 좀 더 합리적으로 좀 의견들이 많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누구 책임이냐,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부터 해서 대선 후보부터 해서 이번에 출마까지 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냐, 또는 뭐 그전에 이런 대선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는 뭐 이런 거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민주당은 크게 세 가지를 토론해야 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두 번째로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대선 평가. 세 번째로는 180석을 만들어준 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동안 2020년 이후에 지금까지 2년 동안의 그 의원들의 활동, 이것을 평가해야만이 더 나은 혁신의 과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뭐 비대위를 구성하고 혁신위를 구성하고 나오더라도요. 제가 보기엔 좀 냉정한 말입니다만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이죠, 이제 의원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민주당은 갈등에 휩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현재로서는 이재명 그러니까 전 후보 의원이 뭐 다음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분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일체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민주당은 혁신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그렇습니다. 그걸 저는 인작부터 얘기했는데 그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저한테 뭐 비난하는 메일도 많이 오던데요. 지금 상황 봤지 않습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가 저는 그 개항에 출마하지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걸 맡아서 전국을 돌았으면 결과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벌써 개항에 출마했던 것은 벌써 지금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사법적 리스크가. 네. 그걸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자꾸 부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솔직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그 부분을 당의 총력을 다해서 이재명 의원을 방어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할 것인지 저는 그 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혁신 무슨 비대위 이런 걸 만들어도 저는 별 무소용이랄 거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좀 여쭤보면은 사실 뭐 그 친문 쪽 의원들이 뭐 사당화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거칠게 좀 비판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정세균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 포럼이 해체를 선언을 했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인 이병헌 의원도 친목 모임 해체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어찌 보면 당 쇄신이나 좀 냉정한 평가를 하는데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이른바 선수를 친 거죠. 선수를 친 거고 좀 있으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써 이제 뭐 여러 이른바 친문계, 친명계 뭐 또 이렇게 여러 계파들이 지금 서로 뭐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럼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치러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지방선거 때 솔직히 지도부에 많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렇게 사활을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네. 만약 이게 총선을 앞두고 그랬으면 절대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활을 걸고 뛰고 서로 불만이 있더라도 불만을 감추고 일단 선거는 지나고 보자 이랬을 텐데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갈등을 여과없이 노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의원들이 사활을 걸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다음 공천권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걸린 거기 때문에 사활을 걸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걸 미리 이제 우리는 개파 다 해체하겠다. 개파적인 목소리 안 내겠다. 얘기하면서 이른바 친명계 또 이런 개파 활동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거죠. 저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이제 민주당 당내 갈등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개파 청산의 명분으로 그 이재명계 인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읽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응할까요? 아니 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선 직전에 만든 세몰이용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역할을 다 했죠. 솔직히 뭐 대선도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가져갈 이유는 없고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약간 그 자기들의 가치 이념을 연구하는 정파라고 표현하는 그런 그 연구 모임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르게
대선 시기를 앞두고 각각의 이낙연계 또는 진 이재명계에서 만든 조직 이런 건 당연히 해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선후 관계 떠나서 지금 빨리 하는 게 좋고 빨리 또 선언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재명 대선 후보 쪽에도 꽤 큰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런 건 역시 대선이 끝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번 전당대를 앞두고 공식적으로 해체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당내의 어떤 이런 서로의 그런 갈등, 계파적 갈등 요소는 최대한 줄여가는 것이 이번 다음 이 전당대를 앞두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재명 의원이 지금 당내 반발들이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인 거는 사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당 대표 도전하겠습니까? 원래 이제 인천 계양에 출마할 때는 그 생각을 다 하고 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지방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마당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민심적 요소에서 봐서도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 선거에 나오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당은 엄청난 내공에 빠지게 돼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갈등과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지금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은 일단 공식적인 견해나 오늘 또 이런 의원 연석 회의에 다른 일정을 이유로 해서 안 나왔는데 이런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는 이유가 그런 충분의 의견을 듣고서 결정하겠다는 것 같고 이렇게 신중하게 좀 더 폭넓게 길을 열고 민심을 듣는 게 중요하다. 아직은 나온다 안 나온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무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동희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대표 출마요? 네. 전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민심 고려한다든가 당 사정을 고려한다든가 했으면 저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출마하고 저는 한번 말씀드렸죠. 송영길 전 대표가 멀쩡히 남은 임기를 그냥 버리고 왜 서울시장으로 가고 그 자리를 갖느냐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건 분명한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의 안위만 고려할 뿐이지 당내 사정이라든가 전체 전국 상황이라든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출마했을 때는 당연히 당대표 출마해서 사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적이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대표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과연 민주당 전체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적 리스크를 방어할 건지 아니면 정말 민심을 생각해서 그것과는 절연할 것인지 하는 선택의 기로에 그때 또 한 번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면 이준석 당대표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이제 당 내부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대표 만난 국회에서 이 대표를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가 만났는데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당 대표로서 답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 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고 요거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예요. 아니 여당 대표인데 그 본인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차원이라든지 또 야당 대표라면 또 달라요. 야당 대표라면 그런데 지금 여당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집권당 대표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대사가 무기를 요청했다든가 또 일각에서는 확실한 그런 의견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좀 방한한 것도 사실은 그런 차원의 우리 측의 무기를 제3국으로 지원해서 그 무기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확인이 물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아닙니까?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가 개인 차원이라면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공감하고 있고 국익 차원에서 이런 걸 고려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개인 차원에 제가 얘기한다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당대표 행보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자칫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죠. 친서를 요청했는데 거절했다. 사실이 아니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렇게 여당 대표가 갈 때는 대통령의 친서가 간다거나 뭔가 우리 그 국가 차원의 뭔가 이렇게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거절했다거나 어쨌든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도 그걸 반대하고 있다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곤혹스럽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외교부와 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 대표의 말은 외교부에서는 여당 대표가 행보를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전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확실한 입장을 표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때가 아니라고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분은 정말 민감한 시기에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의아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이 대표의 자신의 이제 성상납 의혹 뭐에 대한 뭐 조사라고 할까요? 그 부분과 조금 연결되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관심과 뭔가 이슈를 전환시키기 위한 그래서 그런 걸 툭 던진 행태 같은데요. 그 여당 대표가 저런데 간다면 국가적 그 국익의 전반을 훑어봐야 되고요. 또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고 그런 걸 한다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나 대한민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나 이런 본인들 다 조율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던진 거는 본인의 어떤 성상납 의혹 또는 뭐 증거인멸 이걸 앞두고 좀 이슈 이런 그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한 뭐 이런 좀 전술적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